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다. 예.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서 3월 7일 개회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 처리에 아쉬움이 컸습니다만 국회 활동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오늘 출발 새 아침 1부, 2부에서는요, 좀 다른 형식의 대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좀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의 유명 정치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엽기 행각, 강제 입원, 남매 혹은 형제의 다툼. 대략 기사를 쭉 쫓아오신 분들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구나 짐작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같은 이면에 있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팩트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말이죠. 왜 이럴까? 심리적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예를 들자면 정신과적 분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련해봤습니다. 본격 정치 심리 분석. 심리적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석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늘 거침없는 입담을 펼쳐주고 계시는 양지열 변호사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나누기 전에요. 두 분 오전 출발 새 아침에 좀 출연하셨는데 오시는 길에 미세먼지 괜찮으셨어요? 박사님? 며칠 동안 하도 익숙해져서 그런지 오늘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 피부가 따가움을 느껴요. 실제로 좀 느끼세요? 그렇게? 느낌 코도 아프고 그러니까 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담배를 하루 6개 피 정도 피울 정도로까지 지금 같은 느낌. 심각한이라고 하더라고요. 버클리 얼스에서 나온 계산법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글쎄 말이에요. 이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차원의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그 얘기는 말이죠. 제가 도입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여러 가지 핫한 이슈 가운데에서 이 공감에 대한 부분,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좀 말문을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손 박사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이란 말 그대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네네. 거기서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조금 생각이나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가 나 있으면 화난 감정을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의 화난 이유를 좀 들으려고 애를 쓰고 네네. 자신의 행동을 조금 낮추고요. 또 상대방이 슬퍼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로도 해주고 물론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 읽어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인데 공감 능력이 참 훌륭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누구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특정한 분이 떠오르질 않는데 네. 정치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과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1대1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네. 정치인이란 어떻습니까? 사실은 막연한 대중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께 느껴지는 공감 능력과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은 그냥 어떻게 보면 대중 앞에서 말하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공감인지 아니면 자신의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득이나 예컨대 표를 의식한 공감인지 사실은 구별하기 모호할 때가 좀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신임 한국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가
각 당 이제 대표들 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얘기를 했더니 이정미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준비된 발언이라면은 나쁜 거였고 그렇지 않다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치인을 지목해서 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양 교수님께 이 공감 능력이 좀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특정인을 가리켜서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또 치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누군가를 치켜 세우기보다는요. 요즘에요 정치인분들이 이거는 뭐 대중들의 어떤 지지 공감하는 것들을 표출하는 것은 뭐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일이긴 한데 예. 최근에 좀 뭐 진영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심해지면서 일종의 혐오를 부추긴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국민들 중에서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미워하는 마음을 끌어내려고 자꾸만 하는 나머지 막말 그렇죠. 같은 것들은 나오게 되는 것도 네네. 있고 그 막말들을 또 받아서 뉴스처럼 만든 다음에 대중들이 그걸로 또 분노를 하고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쪽으로 자꾸 정치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갈등으로 국면을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요.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황교안 시진 대표에 관해서 이정미 대표가 정의당 대표가 얘기하신 건 그거죠. 이제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 그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 아주 아픈 부분이에요. 아픈 부분이 있지 정의당 않습니까? 쪽에서는. 예. 꺼내서는 안 될 얘기를 사실 꺼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 못 하시고 오셨어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근데 최근에 손 박사님 그 쓰신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상대의 다른 점을 인정을 할 때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하신 분을 읽으면서 예. 저는 공감을 했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이 특히 정치권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는데 네네. 정치적 상황에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예. 서로 이렇게 각을 세우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툼의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아까 이제 공감이 상대편의 공감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지만 예.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 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맞아. 나도 저렇게 싫은데 미운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그렇죠. 똑같이 말하네. 그러면 내 편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이 예. 편가르기 면에서는 한쪽의 공감은 분명히 성공하는 것이죠. 아,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좋아하는 쪽으로 못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걸로 서로 끌어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늘.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칼 슈미트가 그렇게 했나요? 정치란 남과 나를 가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 정치 프로파일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심리를 정치와 연계시켰을 때 첫 번째 이슈 좀 남동생의 엽기 행각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은요. 손혜원 의원 관련된 이슈예요. 양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손혜원 청문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난망이라고 잘안 될 것 보여요. 같다. 어려울 것 예. 같아 보여요.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이제 어제 마침 그 검찰에서 그 창당장을 비롯해서 자택이라든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부분 그 손혜원 의원이 뭐 직권을 남용에 따라 이익 충돌이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데 이거를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말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들이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네네. 공격만 난무할 것 같다. 정치적인 공세만. 그러면 예. 그 자리를 빌어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불어서 각종 의혹들을 막 터뜨릴 경우에는 여권 입장에서 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전국을 끌어나가는 데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지지율만 떨어뜨리는 일이 될 텐데 형사적으로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청문회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문회라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판이 돼야 되는데 의혹만 더 부풀려지는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기다리자고 할 것 같다는 거죠. 네. 수사를. 근데 이제 보면 최근에 며칠 전부터 이게 굉장히 그 인터넷상에서 아주 굉장히 큰 화제였었어요. 소위 말하는 제도권 언론에서 나오는 뭐 빅 이슈는 아니었었는데 그 손혜원 의원 남동생이 아주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뭐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야 이것은 그냥 웬만큼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혹시 저기 손 박사님 그거 보셨는지요? 네, 좀 봤습니다. 네네.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이 봐도 그것은 굉장히 심한 형태고 더군다나
지금 뭐 서로 이제 헤어졌다고 하지만 예.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은 우선 1차적으로 그분의 행동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예. 그것은 이제 굉장한 공격성이나 혹대감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 또 진영이나 반대편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손혜원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예. 야, 남동생을 도대체 어떻게 됐으면 남동생이 저렇게까지 나왔을까라는 식의 네네. 또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의 상태는 어쨌든 가족에 대한 적대감, 증오심이 굉장히 부풀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네. 적대감이나 증오감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 오죽했으면 저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것으로 이해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대감, 증오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네네. 그것을 어떤 폭력이나 예. 이와 같은 어떤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해의 그 수준이 확 떨어지죠. 예. 누구도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적대감, 증오감이요. 사실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개는 가족 혹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죠. 가족과 연인의 출발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네네. 서로 뭐 마치 일심동체처럼 서로 이제 뭐 같은 몸인 것처럼 뭐 실제로 뭐 뿌리도 사실 그렇죠.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니까. 네네. 그러나 이것이 서로의 어떤 그 의견이나 서로의 생각이 계속 어긋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진행하다 보면 예.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적대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무서운 겁니다. 적대감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물론이죠. 거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를 해하거나 남을 해하는 것 자체가 맨 마지막 단계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굉장한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거나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참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화병이 걸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화병의 사실은 그 기원은 그 뿌리는 사실은 적대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가족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내가 참지. 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화병으로 그치는 것이고 네네. 자기 그냥 가슴만 답답하고 돌덩이가 막 가슴에 있는 것 같고 막 화가 나지만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면 그것이 소위 이제 파괴적인 행동 때로는 범죄로 이어지는 네네. 거죠. 양 변호사님, 왜 그 손혜원 의원의 이슈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화제의 중심에 놓여지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또 배경에는 또 어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그 손혜원 의원 동생분은 사실 가족이라고 표현을 쓰셨지만 네네. 막상 이제 그 부인과는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미 이혼을 했다. 이미 오래전에. 오래전에. 그래서 그쪽 지방과는 사실 연관이 없고 손혜원 의원 본인도 굉장히 뭐 연락도 안 하고 있는 사이다 10여 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거는 이제 박사님이 더 전문이시겠지만 그래서 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감 생활도 했었고 그 가족들 사이에서 대우를 본인은 못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 자기가 이혼한 부인이나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누나가 뭐 목포에 또 집도 마련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네네. 그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증폭이 된 게 아닌가.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폭로 아닌 폭로를 했고 지금 원래 지금까지 밝혀진 거 말고도 목포에 뭐 누나인 손혜원 의원이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렇죠. 이익도 예. 남겼다 이런 폭로를 하고 그거를 밝히는데 평생을 보내겠다고 선언을 네네. 하고 나섰어요. 예. 바로 이 점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돼 갖고 좀 마이크 쪽으로 좀. 예, 한쪽이 좀 피해를 입거나 내가 이제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잊혀지거나 네네. 포기하는 많은데 아, 그렇군요. 가족 관계였던 경우는 사실은 가족을 탓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당신 때문에 뭐 누나 때문에 동생 때문에 전 아내 때문에 전 남편 때문에 이렇게 네네. 됐다는 식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이제 어떤 말하자면 복수라고 그럴까요? 그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의 극단화에 대한 지금 한 단면이 사실은 손혜원 의원의 이슈보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입원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저희들이 잠시 광고를 듣고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